그래서 오늘은 통합시 출범 10년째로 접어든 창원시의 해묵은 현안들을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역대 시장들을 거치면서 이번엔 해결되겠지, 이번엔 다르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채 선언만 무성했던 현안들은 결국 창원시의 발목을 붙드는 숙제가 됐죠. 이젠 소모적인 논쟁 대신에 속 시원한 해법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감시 리스트, 밀린 숙제, 올해는 꼭입니다. 오랜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미 완료됐거나 취소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창원시를 떠올렸을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업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해양 신도시. 똑같이 얘기하는. 로봇랜드의 동생. 저희 오늘 해양 신도시 얘기할 건데 너무 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해양 신도시가 진짜 다들 어떻게 완공이 됐는지 아니면 해결이 됐는지 혹은 중단됐는지 아마 다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네. 예. 원래는 이게 국책 사업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예. 해수부의 항만 기본 계획을 가지고 마산시와 공식 협의를 시작한 게 200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2007년에 시작된 로봇랜드보다는 이제 5살 많은 이제 형님뻘이고 창원시로 봤을 때 18년이나 된 이런 사업입니다. 1995년에 제1차 전국 항만 기본 계획에서 12m 이상으로 마산항을 준설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1차 항만 기본 계획 이제 결정이 되면서 96년도에 마산항의 광역 개발 기본 계획이 세부계획 수립되면서 구체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산 해양 신도시의 운명은 이미 25년 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대처를 잘 못해왔다는 결론이 나는 건데요.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 되는데 도로 기반 시설을 빼놓고는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쭉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 창원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통합 창원시가 전체 시를 설계하면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냥 받아서 진행한 것이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 1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인공섬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어떤 거를 이에 놓으려고 15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느냐 이렇게 기대감도 큰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15년 동안에 뭐 했노 이렇게 이제 좀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 내리 속에 이 해양신도시라는 단어가 점차 좀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존재가 이 해양신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가포 신항과 함께 시작부터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결과가 지금에서야 나타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마산 해양 신도시 그동안의 경과 논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가포신항이 어렵게 개장한 만큼 이러한 가포신항이 세계적인 항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산시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매립이 가져다주는 극단적인 어떤 잘못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객을 불러와야 여기서 승패가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왕 하려면 크게 해야 된다. 야, 케이블카 설치가 안 됩니다. 여기 무슨 케이블카를 합니까? 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여기 도심에서 마산 그자면 이 자연훼손이 얼마 되면 아파트를 없애고 여기에다가 문화공간 시설을 지어가지고 마산 시민들이 여기에서 놀게끔 이러면은 외부에서도 여기에 이거 뭡니까 저 도심하고 다리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도심도 살고 그러면 경제가 살고 마산이 살아납니다. 그런 아파트 지고 나면은 이거는 바로 키워 하이라 도시가 비어되는 거예요. 마산에 주거 공간도 많고 그다음에 상가도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 지역을 부산에 있는 부산 시민공원처럼 그 어시장의 수변 공원을 해가지고 같이 연결되는 진짜 창원시 마산의 그 하나의 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 않느냐 싶습니다. 아파트든 공장이든 아니면 국가 무슨 산업단지든 빨리빨리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마무리를 한다든지 강력한 지방 정부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뭔가 좀 추진력 있게 일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그냥 병행하게 놔두고 있잖아요. 아깝죠. 처음부터 하지나 말든지. 네, 뉴스 진행할 때 정말 해양 신도시에 관한 뉴스를 정말 자주 했고 그리고 작년 뉴스나 올해 뉴스나 왜 이렇게 바뀐 게 없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참 많이 했었는데 지난 연말에 확정 짓겠다는 창원시 개발 계획이 또 지금 미뤄진 상황이죠. 작년 1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뭐 인공섬에 대한 막바지 이 방향이 좀 설정이 되는 것처럼 이래 되고 있었는데 그러다 창원시하고 창원시 시정연구원 여기에서 마산 해양 신도시를 새롭게 개발 방향을 설정을 해가지고 바로 놓을 것처럼 기사화까지 됐거든요. 그래 되다가도 아직까지 뭐 소식이 없고 그 내용을 보면은 개발 방향은 이제 공공성이 있으면서 문화 관광 해양 레저 중심 지구로 개발해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또 뭐 문화 관광 명소로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가닥을 잡고 발표할 처럼 하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다시 연기됐는데 이렇게 조율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총선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좀 연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시정연구원에서 에서 3월 달 정도의 결과를 나올 거다라고 이제 허성무 시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주위 얘기를 들어보니까 3월 달 이전에 2월 달 정도에는 얘기가 나오고 의견을 거쳐가고 4월 달 정도에 확정할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대체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의견 수렴에서요. 근데 큰 주제는 이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스마트 아일랜드 여기도 스마트가 또 들어가는데 스마트 아일랜드를 2024년까지 조성 완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창원시정이 2030 계획 안에 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년사에 딱 읽어보면요. 마산해양 신도시는 꿈의 도시로서 시민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 공공사업, 스마트 시티 기술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뭔가 그림이 자꾸 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받았어요. 2030의 발전 계획의 시발점이고 꿈의 도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도 1차 항만 기본 계획에 잘 보지 못해서 온 이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20년 6월 달에 제4차 항만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마산항 그 광역개발 기본계획들이 수립돼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전체 국가계획을 좀 쳐다보면서 굳이 욕심 부리지 말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해양 신도시 한번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요 비슷한 기사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16년 9월에도 이제 그 당시에도 개발 계획이 확정되는 듯 하다가 내년으로 연기된다라고 했었는데 불과 이제 작년 연말 기사를 검색해 보셔도 또 내년으로 연기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왜 빨리 확정이 안 되냐, 시간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근데 결국 그거는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사업 자체가 목표도 불분명하고 계획도 엉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이걸 마무리하고 결론을 지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해수부에서는 이제 가포 신항 준설토를 갖다가 여기 어디 버려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거를 버릴 겸 섬도 만들고 매립도 하면 얼마나 좋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사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또 환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바다를 매립한다는 게 반드시 이게 무슨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만 따져도 이게 이익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때는 마산시죠, 그죠? 마산시에서는 또 이걸 엄청 환영했단 말이에요. 되게 좋은 계획이라고.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긴다는 그 단순한 논리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불과 한 10년 앞도 못 내다본 그런 계획이 이렇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사업은 백지 상태의 부지에 그 미래 신기술을 접목해가지고 도시를 이제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부산과 세종시가 국가 시범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고 사업이 지금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산 해양신도시 여기에 딱 부합이 되고 있어요. 그 인공섬 자체가 지금 백지 상태니까 여기 이제 허성무 시장도 좀 미래 신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스마트 시티로 가고 싶다, 이런 의지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듣기에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를 들려요. 스마트 시티는 그럼 지금 저희가 사는 시티와 뭐가 다른 건지 감도 안 오거든요. 뭐 일단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둔 미래 신기술 접목이라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로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 국비 지원을 가지고 이제 개발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시도 그렇고 뭐 시장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저도심 저개발 스마트 시티라는 이러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해양 신도시를 꾸려 나갈 그런 이제 방향은 나름이 어느 정도 쓴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잠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검증단이 좀 밝혀낸 내용들이 있었죠. 네네. 네. 잘하신 점은 시민들이 잘 알게끔 객관적 관점에서 일단은 몇 가지 지점을 짚어냈다는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필요성 문제, 마산 해양 신도시가 필요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제 해수부가 물동량을 잘못 예측해갖고 만들어진 기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국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져야 된다, 이런 논리를 끌어내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적정성이 있었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또 매립 조성 면적을 축소하고 등등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불가피했다고 보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을 좀 더 들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협약 체결 변경에 있어서는 여기서 기존의 마산시에 좀 두둔하는 입장이 좀 있는데, 당시에 마산시로서는 태풍 등에서 부두 자체가 워낙 노후되고 낡았기 때문에 피해가 많아서 용도 변경이 필요했었고, 부두를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해수부에서 이런 제안하니까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따지 못했던 점들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 추진과 공사 진행 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약 37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허성무 시장님이 마산 해양 신도시를 앞으로 할 때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여되는 사업이니만큼 시민들과 공감대를 잘 이뤘으면 좋겠다. 요 얘기가 이제 검증단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입니다. 네. 2010년에 이제 사실은 그 당시 토론회에서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토론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 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신항의 물동량, 그러니까 마산항의 물동량이 많이 늘어날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셌는데, 이미 2010년에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검증을 해보니 그게 터무니없다는 게 벌써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라도 실시 계획을 취소를 하든지 변경을 해라라고 그때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그 찬성하시던 또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토론회에서 엄청 욕을 많이 들어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라도 그걸 이제 좀 접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드는 좀 아쉬운 점이고, 그래도 그나마 그때 그런 토론회를 하고 시민단체에서 막 이렇게 요구를 해서 매립 면적도 34만 평 원래 계획에서 19만 평으로 줄어들고요.
준설하는 이제 수심도 13m에서 12.5m로 이제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규모가 이제 줄어든 인공섬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당초 계획대로 하면 훨씬 커졌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준설도 투기 비용이 그 당시에 1,500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1,500억. 이게 나중에 이제 이 그 인공섬 만들면서 지금 들어간 돈을 계산해 보면 최소 지금 들어간 게 3,400억이고 이후에 이제 기반 시설 하려고 하면 더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컨테이너 화물은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거죠. 가포신항에 컨테이너 화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뭐 그 과언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부상신항이 있죠. 좀 있으면 또 진해 제부도에 제2신항 생기지 예. 않습니까? 이런 걸 다 고려해 보면 이 가포신항에 컨테이너 항만 꼭 필요가 없었는데 왜 여기 이제 컨테이너 항만을 조성했는지 저도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가포신항이 컨테이너 항의 역할은 완전히 포기를 했고 완전 그 자파항으로 이제 변모된 게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거는 이제 마산 해양 신도시 사업 자체가 이 정부가 이제 1997년도에 마산항을 대체할 마찬가지 이제 오래됐으니까 가포신항 개발을 골자로 하면서 마산항 강약 개발 추진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그래 하면서 이야기 나왔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준설도 처리 문제를 돈을 절약하겠다고 인공섬을 생각도 안 하게 되는데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부담을 배로 더 이래 하게 되었는데 잘못된 항만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지자체 부담을 안게 됐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해양수산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니까 적어도 국비 지원, 준설도 그 처리하는 데 들어간 돈, 인공섬 하는 데 들어간 그 돈이라도 좀 국비를 좀 대달라 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 일에 정부에서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고 불가를 했거든요. 이런 문제는 이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또 시작이 그래 됐으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어디 정부에서 좀 책임지고 나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그 마산 해양 신도시를 항만법에 근거해가지고 만약에 근거해서 진행을 했더라면은 지금처럼 이런 어려운 꼴은 안 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당시에는 어떤 환상이 있었냐면은 마산 해양 신도시를 개발할 때 2만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 50%를 일반 사업자에 매각을 해서 투입 비용을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또 도를 자꾸 키웠다고 좀 생각하고요. 그래야 결국에는 돈을 창원시가 1244억을 돈을 빌렸단 말입니다. 이게 빌리니까 1년에 40억씩 돈이 계속 나가야 됐었고 그러다가 2019년 돼서야 결국 창원시에서 판단을 상환기간 말려고 와서 이거는 더 이상 계속 끌고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50억은 창원시 재정으로 하고 나머지 940억은 44억은 다시 대출을 해서 지금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마무리까지 또 한 1천억 정도 더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마산해양 신도시를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 것이냐가 이제 계속 나오는 그나마의 희망인 건데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이주영 의원이 이 개발 방향 논란에 또 불을 지폈어요. 뭐 어떤 의견을 내셨길래? 예? 관광 타워를 만들겠다. 엄청난 높이에 관광 타워를 만들고 이순 씨는 아니고요. 네.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 예. 예, 이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관광지 예를 들면 뭐 로봇랜드라든지 이런 데랑 연계해가지고 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해결되는 이제 지금 로봇랜드도 지금 사람이 없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 또 이주영 의원님께서 해양수산부 장관도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게 또 주무부서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실은 첫 단추를 잘 먹기 가장 큰 책임 있는 부서인데 그 중앙에서 잘 나가실 때 해수부 장관 하실 때는 특별히 뭐 신경을 써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한참 지나고 나서 또 이제 선거 다가오고 이러니까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또 우리 처음 듣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들은 얘기거든요. 타워하고 뭐 케이블카 너무 새로울 것이 없는 걸 이렇게 내놓으시고는 여기를 정상화하겠다. 활성화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좀 진정성도 의심되고 현실성도 의심이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생각하시는 개발 방향이라는 게 이 사업이 문제가 불과 10년 후를 예상을 못해서 이 지경이 됐는데 과연 지금 이 단계에서 높은 타워하고 케이블카가 10년 뒤에 과연 먹힐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거죠. 그 기자회견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명 마산 해양 신도시 꿈의 프로젝트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기자회견문 안에 보면은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원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또 이거를 스스로 밝히십니다. 2006년도에 내가 한 번 더 얘기했었다 그거를. 도성과 연계한 마산항 관광타워 및 해상 케이블카 설치 내용 사업의 연장선상인데 또 여기서 뭘 연결하고 이것도 모자라갖고 로봇 낸다고 또 연결시켰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게 2조 넘어갑니다. 2조 넘어가는 사업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뭐 좋고 이런 건데 결국 국회의원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책임이 안 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셨단 말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계림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역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거든요. 최소한도 이 부분에 한해서는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 근거라도 마련해 두고 이 장관직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했다는 것은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산해양 신도시가 지금 무분별하게 개발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시민단체 끊임없는 주장인데요. 어떤 신도시를 희망하는지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마산만은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서 연안오염 총량제가 도입된 곳입니다. 인공섬이 만들어지면서 수질이 악화됐다는 건 이미 전문가들의 조사 분석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 유통도 제대로 안 되는 형태이고 콘크리트로 쌓인 그런 곳이 될 경우에 이게 마산만 주변의 수질 오염은 비점 오염원에 의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마산만의 수질을 더 개선할 수 있는 간접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마산만 인공섬은 시민들이 대다수가 공공개발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좀 합의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개발할 경우에 어쨌든 수익을 보기 위해서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개발을 통해서 녹색섬으로 가달라는 것인데요. 이제 그 녹색섬의 형태는 그 도나우강에 있는 마르키트섬과 같이 전체 70% 이상이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리고 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 속에 필요한 작은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은 특히나 이제 태풍 매미를 겪었던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형태로 해서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식.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로 해서 에너지 자립하는 섬, 그리고 빗물을 이용하는 섬, 그리고 태양광을 최대한 이용하는 그리고 쓰레기가 가능한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의 좀 독특한 형태의 섬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이곳을 한번 와봤던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오고 싶고 힐링을 하고 싶은 공간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객을 만들어내는 그런 섬이었으면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이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점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해양신도 조성 과정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라는 그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 점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점하고 녹색섬, 그다음에 공공섬, 공공인공섬을 만들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저는 크게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요. 시민사회단체가 앞으로 남은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감시의 기능도 있지만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방법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섬에 대한 아까도 마가렛 섬 얘기했지만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대안에 대해 공공개발 방식의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 문제 등등 이것도 사실은 전문가적 순위에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하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지역 그 예술인 단체에서 뭘 또 제안을 했냐면 국립현대미술관을 인공섬에 유치하자는 또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현대미술관이 뭐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에 생긴 게 이제 과천에 생겼잖아요. 과천에 생겼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것들이 보면 서울에 2개가 생겼고요. 그리고 충북 청주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없습니다.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만 있고 지방에는 없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을 지역에 분산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 인공섬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적합한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대미술관이 여기 이제 인공섬에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아이들하고 정말 가고 싶거든요. 허승무 시장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공익개발을 추구하려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민단체나 시장이 시장의 생각이 완전 엇박자 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돈입니다.
국비나 도비,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현재 지금 창원시가 당장 갚아야 될 상환대출금도 있고 그다음에 남은 공중에 들어갈 돈도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결국 이제 민간 개발을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민간 투자자들은 이제 수익성을 보고 들어오는 거지 공익성을 보고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로브랜드 사태인데 2차 사업에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다 빠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수익성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빠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공공개발만을 주장할 수 없는 처지에 이제 놓여 있는 거죠, 창원시가. 이런 면에서 아마 허수무 시장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신도시가 누구를 위한 도시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곳이 아마 시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면 쉽게 답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창원시의 여러 풀지 못한 숙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창원 문화복합타운입니다. 아마 SM타운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실 텐데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또한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SM 문화복합타운 조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SM이 자기들이 특혜 의혹을 받으면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좀 큰 그 대의를 위해서 좀 엔간한 거는 이렇게 좀 넘어가줘야지. 당초 의도된 민간 투자 사업의 취지와는 다르게 공익성이 결여된 사업 수행자의 수익 사업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검찰이 2년 전에 고발했는데 2년 동안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창원지검 교체 시기에 맞춰서 비섭적으로 무혐의 취업을 한 것은 부실 수사라고 생각해서 저희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인정할 수 없고요. 이후에 부실 수사와 관련해서 고문 변호사라든지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검찰에 항고하든지 아니면 창원시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도경에 추가 고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이제 검찰이 SM타운 사업 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 특혜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린 건데요. 여러모로 황당한 결론이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전부 다 무혐의가 났습니다. 전체 다 무혐의가 났고요. 그래서 이제 불기소 유서를 저희가 이제 떼서 한번 읽어봤는데 이제 수사한 내용이 쭉 나와 있죠. 불기소 유서라는 게 고발인이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사람을 불러서 조사했고 이런 증거를 봤더니 무혐의다. 이제 논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뭘 조사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한 내용을 봤는데 이제 당연히 피고발인들을 불러서 조사했겠죠. 물론 안상수 전 시장은 직접 조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허가를 내주고 특혜라고는 의혹이 제기된 그 행정 업무에 직접 가담했던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렀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헐값의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했던 그 감정평가사를 불렀고요. 그리고 창원시에다가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라는 법률 의견을 내준 변호사를 불렀고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술을 종합하니 죄가 안 된다,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게 2년이나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왜 2년이나 걸렸는지 납득도 안 되지만 이제 여기서 가장 아쉬운 점은 사실 그거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진술이고 그 진술에 대한 반대 증거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거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좀 상당히 이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사실은 이런 증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창원시에 들어가서 그 당시 이루어졌던 행정 관련 서류를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인 그 압수수색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에서는 당연히 압수수색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나도 압수수색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무혐의 처분이 나서 오히려 창원시에서는 좀 당황스러웠다는 제가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그러니까 이 일을 담당했던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를 방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후임인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당시 담당은 안 했지만 전임 공무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를 마구 또 제출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이 오면 사실 내어줄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사기관이 전혀 보자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이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 그때 고발을 했던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뭐 정의당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라고 했는데 그 경상남도 감사라든지 창원시 감사 보면 위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거든요. 경상남도는 이제 감사를 통해서 SM타운을 특혜성 사업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도 있고 그다음에 그 창원시 관련 공무원에게 관련 공무원 12명에게 문책해라고 이렇게 요구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업비도 12억 원이 이제 그 감액시켜 버렸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허승무 시장도 2018년도 그 8월부터 검증단을 꾸려가지고 네. 약 9개월에 걸쳐서 이제 감사를 시행을 했는데 그 2019년 5월에 이제 감사 결과를 밝혔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지유지 임의 처분을 비롯해가지고 11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막 그 위법했다고 이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검찰은 무혐의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뭐 증거 불충분으로 이게 이제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이 부실 수사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창원시가 창원시 스스로 우리가 좀 살펴봤더니 이게 잘못했습니다고 인정까지 했는데 검찰에서 아니야 혐의가 없어 너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저 국정감사에서도 예. 이 창원에 와서 검찰청 감사에서 다뤄줬고 이랬는데 뭐 검찰에서 볼 때는 이 창원시 공무원이 그랬다 손치더라도 이제 이 수장이 이제 정당이 좀 다르고 예. 이렇기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감시자들에서 7분에 다뤘고 또 실제로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정의당에서 특혜로 고발을 했는데 특혜의 소지가 상당히 짙은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주민들이 직접 선출된 단체장의 정책 판단 미스나 정책의 오류를 가지고 이것이 사법적 판단을 받는 예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별로 없습니다. 또 그렇다 손치더라도 단체장의 판단 미스로 해가지고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으로 안 된다는 거. 이게 대해서는 단체장의 판단을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기도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감사 결과를 많이 봤는데 회복이 되어보고 많이 봤지만 이번처럼 감사를 아주 강하게 발표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창원시 감사관이 지난 5월 달에 이 내용 읽어볼게요. 이 사업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포장된 공익성이 부족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불과하며 일부 공무원이 단체장에 충성한 결과물이고 이 사업은 또한 시민 허락도 없이 시 중요한 재산을 단체장 마음대로 처분한 위법 부당한 사업이다. 이거는 창원시가 고발한 사건인데 그럼 이거는 검찰이 안 했어요. 안 할까 봐. 경찰에도 고발했으니까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경찰이 주가 한참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새로운 어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검찰이 나중에는 부메랑이 돼가지고 검찰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창원시가 그래서 경찰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검찰과는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검찰에서
23개월이 걸렸는데 조사를 그래 뭐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시겠지만 23개월 조사한 거로는 저희는 약간 좀 부족해 보인다. 그 많은 시간 동안 뭘 하셨나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원시에서는 애초에 이게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니까 이미 그 시점에 벌써 검찰은 좀 믿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바로 경찰에다가 검찰과 크게 중복되는 내용은 좀 빼고 나머지 부분만 따로 경찰에다 지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찰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경찰이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경찰이 본격적으로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사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1응은 지금 분위기에서는 경찰에 약간 이제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앞에서 수사 결과 발표한 것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게 시의회의 그 승인을 받지 않고 시유지를 그냥 헐값에 매각을 했다라든지 그다음에 감정평가가 굉장히 저가로 나왔는데 그냥 그대로 밀어붙였다라든지 혹은 화매 특약 같은 것도 중요한 건데 그것도 그냥 빼버렸다든지 이런 네. 굵직굵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좀 다른 결론을 내줬으면 하는 게 지금 사실상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 요즘에 뭐 검경 수사권 조정도 됐기 때문에 좀 경찰도 이 사건에 좀 자신들의 뭐 사활을 걸고 하지 않을까 혹은 내지는 뭐 좀 검찰과의 좀 대조되는 결과를 내므로써 입지를 굳히는데 또 이용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약간 이제 정략적인 판단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창원시가 사실은 실제 헐값에 매각한 거라든지 이거를 뭐 금전적으로 시행자한테 받아낼 수 있느냐 사업자한테 제가 검토한 바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결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에서 사실상 너무 무책임하게 무혐의 결론을 내므로써 실질적으로 그 경제적 피해가 창원 시민들에게 이제 거의 그러니까요. 고착화돼 버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을 쭉 보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건 담당 부서 바뀌었죠. 담당 검사 바뀌었죠. 부서 책임자 바뀌었죠.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민들도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저는 이걸 이제 경찰이 모를 리 없다고 봐요. 뭐 이런 측면을 볼 때 이제 경찰이 조금 더 보다 철저히 조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좀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관건은 그렇다면 개발 이익금을 좀 환수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세요? 예, 좀 전에 박 변호사님 이제 그 환수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상당히 유리 없는 일인데 창원시 감사관님이 2019년 5월달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발 이익, 초과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최소가 1,080억, 네. 현 18억이고. 최대가 2,720억의 개발이 있으니까 환원하세요. 얘기를 하고 환원 안 할 것 같으니까는 그럼 실시 협약을 변경을 시켜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2019년 11월 1일부터 그 민간 사업자가 협약 변경을 위해서 협상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 사업자가 협약 변경을 해줄 리가 없죠. 지금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검찰이 확정을 해줬는데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는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 이거 왜냐하면은 경찰 수사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창원시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실시 협약을 너희가 위법했기 때문에 실시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라고 그 카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기를 갖고 있어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큰 무기는 이게 건축행위입니다. 건축행위 승인권자 준공검사나 승인권자는 창원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 사업자가 경찰 수사 창원시의 실시비용 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법적인 문제 세 가지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 늦어도 안 되지만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그 허정무 시장의 임기 2년을 턴하기 전에 이 문제는 정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안상수 전 창원시장이 이제 최근에 자유한국당 입당을 이래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뭐 정치활동 재개하려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는 그냥 뭐 또 후배들에게 좀 이렇게 길을 터주고 뒷방이 있어도 괜찮으실 텐데 또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 자치단체장의 이 판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떠난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또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또 사회적으로 이 공론화를 거쳐야 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단체장들이 취직 쌓기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또 취직을 쌓는다 하더라도 전공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편법을 쓰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 구술수에 오르고 또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창원시하고 이 사업자하고의 약간 그 힘겨루기를 이제 지금부터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고발을 해서 검찰 그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 사업자하고 창원시가 물밑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경제적으로 뭔가 이제 반대급부만 좀 얻어내면 창원시도 이거를 이제 후퇴할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이제 민간 사업자가 좀 배짱을 부렸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지금까지 태도와는 좀 달라서 이제 협상을 이제 파토를 낼 것 같은 그런 수순으로 그렇게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1월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 사업자가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지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창원시에서 남은 카드가 결국은 이제 이게 4월 달에 준공 예정되어 있는데요. 창원시 행정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카드가 이제 준공 승인입니다. 그거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얼마 전에 그 복합 문화타운에 건물만 지어놓고 아무 콘텐츠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대로 오픈하면 당연히 적자가 예상되고 애초에 이 사업은 이제 문화타운 형식으로 했는데 아파트만 올라간다고 해서 콘텐츠 개발 안 되면 우리 이거 준공 못 해준다. 사업 전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강수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가 반응을 할지 혹은 검찰 불기소 결정을 등에 업고 이것도 그냥 무시를 할지 그건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 창원시에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끝까지 민간 사업자를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를 한번 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시민분들께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또 보도되는 얘기가 문을 열어봤자 적자 운영이 뻔하다 또 지금 SM타운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건 과연 뭐 문은 제대로 열 것인가, 운영은 제대로 될까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SM 입장에서 볼 때 창원 SM타운은 그 바둑으로 치면 꽃놀이패입니다. 본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SM이 발을 뺀다고 해서 어떠한 제재 장치가 없기 때문에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마음껏 재미나게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본인들은 사업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행정 특혜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뭐 우리는 억울하다만 계속해서 그 여론이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SM은 운영자이기 때문에 그 감망을 하고 유불리를 뭐 따져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일에 SM이 이 운영에서 발을 뺀다면 또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건다면 우리 창원 시민들은 그 약속을 어기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실망감이 클 건데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SM 그 북한문화타운 같은 경우에는 K-팝이 사실 중심이지 않습니까? 창원은 또 K-팝을 연례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 거라서 SM 북한문화타운이 정말 진실되게 운영이 된다면 시너지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전체 계획을 쭉 들어보니까는 K-팝의 스타들이 창원에 와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요. 또 자주 와서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 뭐 홀로그램 기계로 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걸 한다든가 또 뭐 굿즈를 판다든가 그다음에 뭐 호텔을 왜 지은지 모르겠어요. 예. 지어서 이제 한다는 건데 과연 그거 가지고 과연 이게 한류 문화라든가 K-팝 이것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창원에서에 대해서는 외국의 관광객들이 와서 완전 속빈강정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한류 또 이런 거를 이용해서 부동산 개발의 수익을 창출하고 도망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예. 합리적인 의심이십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시고요. 건물 지어놓는다고 거기에 뭐 한류 타운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당연히 콘텐츠도 있어야 되고 또 팬들이 사랑하는 스타들이 와야 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슬픈 시나리오로 예상하는 게 뭐 로봇랜드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그것처럼 건물만 덜렁 있고 안에 알맹이 없고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아파트
그 건설에서 분양한 부동산 업자만 좋은 일 시키고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 주변에 뭐 그 이제 교통 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결국 행정기관인 창원시가 나중에 다 이제 뒤처리해야 되는 골칫덩어리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울한 전망을 해봅니다, 저는. 네, SM타운 감시가 뭐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은데요. 저희 감시자들도 감시 리스트에 항상 올려두고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지역에서 다 잘 된다고 덜컥 추진했던 사업들 괜찮을까요? 과거의 방식, 또 다른 지역에서 했던 방식이 아니라 창원에 맞게 지혜롭게 풀어나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열띤 감시해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0년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던 날 초대 박완수 통합시장은 지방 행정 개편의 시금석이자 선도 모델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창조적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창원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럴듯한 말, 멋진 말들을 모은 인사말이 아니라 진짜 명품 창원시가 되려면 명품 행정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네, 감시자들은 KBS 창원 홈페이지 마이K 앱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